안녕하세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요. 이 등기부등본을 당연히 이제 신뢰를 하고, 기본적으로 뭐 매매계약, 전세계약, 또 경매도 마찬가지죠. 이 경매에서도 이제 등기부등본이 주요 어떤 참고자료가 되는데요. 이 등기부등본을 믿고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의 공신력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등기 자체가 무효로 됐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돌리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전세나 매매 계약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법리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매매 계약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매매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집을 샀으면은 일단은 내가 등기를 쳤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될 때 이거 자체가 무효였다면 어떻게 될까? A라는 사람이 사실 원래 집주인은 B씨라는 사람이었는데 A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밑으로 등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원래 실제 집주인이죠. 이 실제 집주인은 저한테 이제 등기 말소나 이런 걸 계속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A라는 사람에게 제가 매매를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이제 돌리는 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 이제 말소 소송 같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조금 좀 특별한 제도기는 한데 아까 똑같은 예로 들어볼게요. 자, A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씨가 나한테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판매를 할 때 이 A씨가 사실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빨리 뭐 나한테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이 돈을 자기가 꿀꺽하려고 빨리 부동산을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막 금매로 나오는 물건이나 이런 경우에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A씨한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넘긴 등기를 취소하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제가 든 예로는 뭐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자세한 거는 조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등기를 이제 돌려놓는 뭐 등기 말소 소송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이제 등기를 돌려놓는다거나 이걸 이제 뭐 원물 반환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느냐 아니냐는 실제적인 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참고하셔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전세 계약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을 한 상황에 대해서 좀 가정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제 보증금이 2억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딱 믿고 등기부에 근저당권,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전세 편하게 들어가면 되겠다. 집값만 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깡통전세나 역전세만 아니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A씨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제 말소된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현재 유효사항으로 떼서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서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한 산지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등기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가 있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뭐 회복 등기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살아난다는 통지를 듣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살아나는 통지를 받고 나서 내가 원래 이제 뭐 전입신고를 2024년 1월 1일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근저당권은 원래 2023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집값이 2억 5천인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아까 제가 2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근저당권이 살아나면서 근저당권으로 이제 담보되는 액수가 2억이었던 거예요. 자, 2억. 자,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을 그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가져가게 돼요. 자, 먼저 가져가게 되고 5천만 원이 남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 집주인이 원래 사업을 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자기 밑에 이제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한테 임금하고 퇴직금도 밀렸어요. 여러 명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배당 요구를 합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최우선으로 먼저 좀 돈을 가져가요. 먼저 좀 돈을 가져가거든요. 먼저 돈을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은행이
배당을 받게 돼요. 은행이 배당받게 되고. 지금 전세보증금 2억 있는데 그 경매에서는 하나도 못 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전세를 들어오신 분은 2억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원래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이 원래 집주인. 근데 이 원래 집주인은 이미 이 정도로 사기를 칠 정도면은 개털이 됐던 거죠. 이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했었던 거냐? 등기 서류 같은 걸 위조해서 등기소에 집어넣고 나는 돈 다 갚았다.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를 해달라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분이 사실은 내 전세보증금을 집 경매에서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원래 이제 계약을 했던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지만 그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겠죠. 뭐 아니면 감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냥 한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 등기부가 2011년 11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매매로 해서 이제 소유권이 옮겨졌고요. 11년 11월 10일에 근저당이 이제 설정이 돼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소유권을 내가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왜냐면 대출 받으면서 보통 집을 사니까 잔금을 치르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만약에 2011년 11월 10일에 근저당이 있었는데 이 근저당이 만약에 없어져 있는 상황이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워졌던 상황. 자, 그럼 위에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언제 들어오냐면 2015년 2월 16일에 들어오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016년 2월 1일에 뭐 근저당이 또 설정이 되고 했네요. 자, 이 상황이라고 보면은 임차인 A씨가 2015년에 들어올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겠죠. 근저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2011년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게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후순위가 돼요. 내가 후순위가 되고 전입일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형성이 되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낙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회복 등기가 딱 되면은 더 이상 그 보증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후순위니까 먼저 만약에 근저당으로 해서 많이 가져가면은 나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이 이제 지워졌다가 다시 만약 회복이 되면은 이제 A씨는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방지하려고 이제 여러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권리보험을 든다거나 이것도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권리보험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건 특약을 두는 겁니다. 특약을 두는 건데 자, 특약의 경우에도 사실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아요. 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특약을 해서 보통 두는 게 이런 거예요. 계약을 무효나 해제로 할 수 있다. 위약금이나 뭐 손해배상이나 위약 벌을 둬서 물어주는 돈을 더 높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항 같은 거를 아니면 계약을 취소시킨다거나. 근데 그러니까 이미 집주인은 뭐 감옥에 들어갔거나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사실 그런 특약을 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주인한테 받아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은 늘어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론 평사고소나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내가 직접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사실 특약으로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른 집주인 재산 같은 거를 뭐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담보를 뭔가 걸어 놓는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뭐 가등기를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사기칠 사람이 그런 거를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결국에 임차인 들어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조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십니다. 제가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는 것도 이제 화면을 좀 띄워드릴 건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제 떼시면 말소사항까지 포함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사항 포함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 예시로 이렇게 막 엄청 여러 기록이 이게 쫙 있는 것들 뭐 가압류도 자주 걸렸고 압류도 자주 걸렸고 특히 그분의 소유로 있을 때 가압류나 압류가 자주 걸렸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무언가 금전적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업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일수록 무언가 위험성이 되게 높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압류나 압류가 계속해서 생겼다 말소됐다 생겼다 말소됐다 이 경우도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있는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이미 가압류랑 압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은행에다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밑에 을구 쪽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한 거에 땡땡 은행이라던가 땡땡 조합, 뭐뭐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그 주소지랑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그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나온 거를 보시고 여기에다가 특히 제가 조심하실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집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잔금을 치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옮겨질 때 보통은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대출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대출을 없앨 때도 언제일까요? 보통 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대출을 이제 받으면서 대출을 저쪽에서 이제 매매 대금을 받아서 그때 없애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보통 중간에 이런 어떤 매매나 이런 어떤 이벤트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근저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무언가 계속해서 돈이 뭐 필요하신 분이거나 돈 문제가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 없어진 근저당권 말소 포함으로 하면 나오는데 없어진 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은행에 그냥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 뭐 이런 부동산 그거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한다. 근데 제대로 잘 없어진 게 맞느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야지 조금 안전하게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아시겠지만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잔금까지 시간이 좀 있죠. 전세의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매가 주요 컨텐츠니까 판례를 하나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단 임차인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된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들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게요. 자, 제가 이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2013-28025 판결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원인 없이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까 이런 위조를 해가지고 했거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 등기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살리려고 하는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케이스였는데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미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다른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돈까지 매각대금도 완납을 하셨고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도 근저당권이 살아나니까 뭐야 내가 이제 소유권 나 취득했는데 다시 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뭐 아니면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염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위조 관련 서류, 위조된 서류로 해서 어쨌든 이제 말소가 됐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서 내 걸로 소유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어차피 근저당권은 사실 있었어도요. 생각해보세요. 이 근저당권이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은 근저당권은 다 저당권을 소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낙찰 받은 분은 어차피 그랬어도 실제로 그 등기가 살아 있었어도 낙찰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해서 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냥 매각 허가 결정 나고 내가 매각대금 완납을 했다. 근데 그 근저당권 회복 등기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은 그 회복 진행 중이던 소송이 어차피 새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회복 등기해달라는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어차피 소유권은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이나 이런 거가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제 싹 없어지잖아요. 근저당권은. 그러면 근저당권을 아쉽게 이렇게 날려버리신 분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당이의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해서 배당권자로서 계속 뭐 참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이런 회복 등기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낙찰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에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경매로서 낙찰 받았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 조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전세 세입자로서도 좀 대비하는 법, 또 경매를 할 때도 이제 유의해서 원래 알고 있으면 좋은 판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